아무 말 안 하시면 내가 나중에 시키시는데. 오늘 하여튼 뭐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민주통합당 5월 4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번에 이제 당대표 토론회 했었고요. 당대표 후보. 오늘은 채널A 보도본부에서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7분의 후보자들 가운데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해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불참을 통보한 신경민 후보를 빼고요. 모두 6분의 후보자가 오늘 토론회에 함께합니다. 자리 순서는 저희가 미리 추첨한 결과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정해진 규칙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시간 제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하는 말씀들을 오늘 시간상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그 첫 번째 질문은 대선 패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먼저 유성엽 의원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대선 패배의 책임. 네네, 대선 패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유성엽 의원이 주관식 문제로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총선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대선에 패배를 했다라는 것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대선 패배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총선을 그 잘못 치른 분들이 그 책임이 1차적으로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대선 과정에서의 대선을 잘못 이끈 그런 분들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한두 명 좀 꼽아주세요. 글쎄, 뭐 이 자리에서 뭐 구체적으로 뭐 실명을 뭐 초장부터 걸어놓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어떻든 당의 그 지도부에 있었던 분들, 최고 지도부에 있었던 분들이 1차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까요? 네네. 그 선거 끝나고서 대선 패배하고 난 후에 왜 졌나 그걸 알아보느라고 여러 가지 자료를 들춰봤어요. 근데 어디에서 졌냐면 우리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이렇게 얘기했는데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인 서민에게서 졌습니다. 제가 노원 을구인데 노원 을구의 영세민 아파트에서 졌어요. 또 놀랄 일인데요, 그건. 예, 또 어디에서 졌냐면 10년 전에 노무현 찍었던 그때 40대가 10년 후에 10살을 더 먹고 50대가 됐는데 네. 50대에서 왕창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0대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네. 평생 직장에서 나오고 아이들은 다 커서 결혼하고 취직해야 될 나이인데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한테 민주당이 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집권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우리가 국민들을 살펴보지 않고 권력 다툼만 일삼고 이러면서 정말 고급 음식점에 앉아야 무슨 멋있는 정치하는 것이냐 하는 야당의 귀족주의가 우리한테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총체적인 그런 실패다. 그래서 서민이 민주당을 버렸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네. 이것은 누구 개인 한두 명한테 문제 삼기보다는 우리 전체가 반성하고 서민 편에 서야 되는 우리의 본래의 노선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귀족주의가 나왔습니다. 야당 귀족주의에 좀 반대하시는, 네, 우리 조경태 의원. 네. 물론 방금 말씀 주신 내용도 일면 뭐 패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계파의 갈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각종 여론조사 설문지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가 조금 더 되어서 통합을 이루어 나갔으면은 훨씬 더 강하게 우리 그 정권 교체에 대한 그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텐데 우리 스스로가 통합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너무 오만하고 자만했기 때문에 이번 그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통합하지 못하고 항상 이게 분리돼 있었다 이런 얘기죠. 네. 자, 우리 양승조. 네. 저는 그 미드필드의 지배 실패라고 봅니다. 축구에서 우리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드필드를 지배해야 승리한다. 네. 이런 그 승리 방정식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드필드라는 거는 중부 지역, 우리 충청 지역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충청 지역의 민심을 얻는데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으로 또 세력 연합을 했죠. 또 노무현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충청이 민심을 얻고 우리가 대선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두 번, 2007년도, 2012년도에는 이제 충청이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고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이제 1987년도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에요. 대전과 충남, 충북에서 승리한 후보가 늘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충청의 민심을 얻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 하에서는 정권 교체도 제1당도 불가능하다고 결론 나올 텐데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대선 실패 원인이 있지만 중부 지역의 지배 또 충청권이 민심을 얻는데 실패한 것이 대선 패배의 커다란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충청권이 거기서 1등을 해야지 지금까지 대통령이 지금까지 늘 됐어요. 그랬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충청권의 민심을 잃은 것, 뭐 대선 패배 책임입니다. 자, 우리 안민수 저는 의원님. 역수어 정신이 부족해서 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예. 백범 김구 선생이 하신 말씀인데요. 네. 죽은 물고기는 물 따라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역수어 정신을 네. 백범 선생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우리는 지난 대선 시절에 단일화라는 그 강물에만 몸을 맡긴 채 단일화만 되면 승리한다는 그 안일함과 편견에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누리당은 어땠습니까? 당명까지 바꿨습니다. 김종인 전 의원과 같은 네. 그런 분을 모셔와서 우리의 고유한 브랜드인 경제민주화 브랜드까지 선점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아무런 변화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변화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수어 정신이 부족한 결과 대선 패배를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뭐, 대선 패배의 원인은 참 많을 겁니다. 지금 5분 말씀하셨지만 다 한 가지씩 말씀하시고, 10분이 계셨으면 10가지도 말씀하셨을 텐데요. 그런 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몰랐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지 못했던 것. 그 원인은 저는 이 지도부 부재의 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원인을 진단을 해봅니다. 대통령 후보가 이제 선출되던 날, 이 지도부는 전부 이선으로 후퇴하면서 당의 모든 권한을 대통령 후보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11월 18일인가요? 그때 이제 완전히 다 사퇴를 하고 이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이제 사령관 없는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원인들 뭐 이것과 함께 지도부 이 리더십 부재의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어떤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선택하고 집중하고 집행할 그런 어떤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됐었다.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예. 그죠? 그럼 왜 캠프 이 조직. 민주당이 예. 그렇게 됐느냐라고 네. 하는데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 또 반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과 저희 지지자들이 지난 대선 때 그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김한길 이번에 후보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대단하신 선거의 분이죠. 기획가가 네, 전략이 계획가시고 대단하십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네. 왜 그런 최고의 당내 전략가에게 대선 캠프 내에 아무런 역할을 맡기지 않았는가. 네. 또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셨지만은 신경민 의원님 네, 같은 의원. 분은 굉장히 널리 알려진 네. 그런 앵커 출신이신데 네. 그런 분을 왜 우리 대통령 캠프의 대변으로 모시지 못했을까? 네. 이런 것들의 총체적인 시스템의 네. 부실에다가 네. 핵심은 흔히 이야기하는 개파 패권주의가 네. 내 편만 등용하는 네. 그것에 대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반성을 저는 안민석 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 우원식 총무본부장께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인사를 다 훌륭하신 책임을 분들을 왜 안 모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는 꼭 직책을 가져야만 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각자의 현장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 직책입니까? 그래도 직책을 주면은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다르죠. 네. 우리 안민석 저한테 의원. 이야기하라고 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소위 그때 용광로 선대위를 만든다고 할 때 제가 원래는 이제 손학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저는 원래 김근태 의원과 함께하던 그 모임인데 네. 거기에서 누구를 지지할까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손학규 후보를 돕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서 도왔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문재인 캠프 쪽에서 예산과 그러니까 예산과 인사를 맡는 총무본부장을 저한테 맡으라고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선거에 최선을 다해야지 하고서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했는데 사실은 이제 계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민석 의원님 그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맞는 부분이 인정하시는 겁니까? 개파 부분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 예. 예를 들어서 그 전략가인 김한길 의원이나 그다음에 신경민 의원 같이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으로 써서 국민들의 지지도가 굉장히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을 활용하지 못한 부분은 개파 싸움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뭐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네, 면이 그런 있는데 면이 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 그런 속에서도 해보려고 했던 선거고 이 선거의 결과가 48%를 받았는데요. 득표 수로 보면 지금까지 역대 선거에서 야당이 받았던 표보다 더 많이 받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오히려 네. 지금 이제 한두 가지 기술적인 문제 가지고 누구 책임을 따지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서민들이 우리를 안 찍었다는데 저는 이 굉장히 주안점을 굉장히 둬야 중요한 된다. 얘기죠. 서민들은 민주당을 그런 지지해야 그런 돼요. 면에서 보면 네. 개파 패권주의가 생긴 게 지난 집권했던 10년 동안 권력 다툼하느라고 생겼거든요. 그게 마음의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개파 이야기하고 개파 패권주의만 지적하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다른 면으로 뭐가 있냐면 조경태 의원 국민들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권력 다툼만 한 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현장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정말 야당이 해야 된다. 예. 국민의 삶을 저버리고 무슨 정치를 하겠는가. 조경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맞으신 예, 것 여러 같아요. 가지 전부 있는데 나름대로 원인을 잘 여기에 분석하신 대해서 것 우리가 구구절절 그 자꾸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네. 우리가 그 패배를 인정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여론조사한 게 네. 설문조사한 게 이게 우리 당에서 조사한 거예요. 네. 여기 보면 1순위가 뭐냐면은 개파 갈등이라 나와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네. 이걸 자꾸 부정하기 시작하면은 네. 이게 끝이 없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 부분에 저도 여러 가지 중에서 네. 우리가 우리 여기 평론가 얘기들도 잠깐 우리가 좀 좀 듣겠습니다. 담백하게 받아들이다. 네. 이 이야기를 네.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김만은 원장님. 네, 뭐 대선 패배 객관적으로 봤습니다. 돌아가면서 또 뭐 여러분이 많으시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원식 의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뭐 당에서 대선 지고 나서 멘붕 상태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예상했던 결과라면 멘붕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멘붕이라는 평가들은 오버한 거겠네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그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 전체적으로는 뭐 괜찮은 건데 아니 그렇지 핵심 않고요. 타겟을 했던 쪽이 좀 못 받아서 아니 그렇다. 저희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습니까? 왜 그럼요. 그러니까 후보 단위로 하고 또 투표율을 올리면 이긴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 그 전략으로 많이 갔는데 투표율도 굉장히 올라갔는데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멘붕 상태였죠. 그런데 살펴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대목은 이렇게 우리가 그 이야기했던 서민층에서 졌다는 게 2% 3%진 거보다 더 깊은 내상이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도 선거 전에 확신하셨습니까? 이길 걸로요? 저는 안 그랬는데. 예. 저는 단일화가 아주 우스운 모양새로 되는 순간부터 걱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제가 저희 문재인 후보 가장 측근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요. 첫째는 네. 친노 인사들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시라. 요거는 뭐 다들 알고 있는 거고. 네, 그건 했죠. 두 번째는 문재인 후보께서 지역구인 부산 사상을 안철수 후보에게 지역구를 넘기겠다는 그 선언을 하시라. 네. 그러면 일타 쌍피의 효과가 있다. 네, 그건 안 받았죠. 네, 예. 문재인 후보의 기득권도 버리는 모습,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더 확실하게 도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 건데 그걸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결과를 미리 우려를 했고
멘붕에 빠졌습니다. 멘붕에 빠진 것은 선거 결과에 대한 그 아픔에 대한 그런 그 슬픔도 있었지만은 단일화 과정에서 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나 하는 그런 반성과 후회 그런 거였고요. 제가 한 가지 네. 아까 제가 좀 제 발언을 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도올 김용욱 선생님의 자칭 그 제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선생님께 선생님 저 최고위원 출마했습니다. 그 전화를 드렸더니 선생님이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대선 패배의 책임은 민주당 의원 모두의 책임이다. 네. 내 탓, 너 탓 하지 말고 네. 안 의원 자네부터 반성하는 마음으로 출마하라. 네. 그런데 제가 아까 개파 패권주의 말씀을 네. 하면서 마치 아. 어떤 네, 알겠습니다. 선생에게 네. 책임을 자. 넘기는 것 같아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성주 의원님 뭐 덧붙일 잠깐만. 말씀. 예, 일단 황태순 우리 우리 양 의원님께 먼저. 네, 양 의원님 먼저. 예. 일단 그 멘붕 상태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대선 직전에 가서는 그 불안한 심리가 있었죠.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이 대선 패배 낙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 틀림없었는데요. 우리가 왜 더 멘붕 상태에 빠지냐면 막판에 가서는 지지율도 엇비슷하다는 정보가 있었고요. 또 지지율이 오르는 상승세고 저쪽은 정체 상태다. 이 교차 지점을 지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당일날 투표율이 잘 아시다시피 75%가 넘지 않았습니까? 투표율이 75% 정도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그 내부적인 확신이 있었죠. 이런 내부적인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한 달 정도 내지 2달 정도는 거의 멘붕 상태, 아주 정신을 전혀 못 차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네네. 자, 이제 30초씩 예, 제가 우리 끊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아까는 서민지 지지 네. 확보에 실패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분 충분히 인정하고요. 다만 지난 총선이라든가 이 재보궐선거를 보면요, 네. 우리 서민과 중산층 어떤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지지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대선 결과 2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들이 박근혜 후보를 제일 많이 지지했었고 네. 오히려 우리는 600만 원 이하 소득자분들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일반론으로 되는 건 우리가 좀 네, 길게 여기 지역구에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자, 네. 한 말씀 드리죠. 네. 이렇게 그 단순히 200만 원 이하 소득자에서 지지율이 낮았다. 이것을 그냥 그래서 민주당이 서민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주 단면적인 평가입니다. 네. 왜냐하면 2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연령을 보면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자들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대, 60대에서 우리가 상당히 그 낮은 득표율을 얻은 게 일종의 이 소득계층별로 놓고 보면 그렇게 네. 집계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뭐 지역별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네. 그 연령별 또 이 계층별로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하나 때문에 지금 계속 투 텀을 도니까 제가 많이 걸립니다. 제가 결론 내릴게요. 민주당 모든 의원의 책임이에요. 네. 네. 그거를 저지하지 못한 책임도 있고 여러 거 하니까 그렇게 가고요. 자, 우리 시민들 인터뷰. 그럼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우리 시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리더자의 어떤 목표랄까 소신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패배라기보다는 안보 정책이 약간 가장 단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치하고 노무현을 겪었잖아요. 뭐 달라진 거 있어요? 색깔이 약했다. 너무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지 않았나. 네. 황태순 저는 뭐 오늘 수석- 6분 우리 최고위원 후보님들 네. 말씀드리면서 한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첫째는 민주통합당 앞으로 그 전망이 굉장히 밝다. 굉장히 밝다. 왜냐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6분 말씀이 공이다 보면은 흔히 맹자가 얘기한 얘기가 있죠. 보면 전쟁 이기려면 지리와 천시와 인화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각자 6분이 공이다 보면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인정들을 하시고 또 아까 뭐 여러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 아까 또 어느 분은 보면은 한 시간은 조금 지나면 그 당시 한참 유행했던 얘기가 골든 크로스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며칠만 지나면 계속 그 여론조사 추이가 그다음에 이틀만 지나면 골든 크로스를 갖다 쳤다 안 쳤다 뭐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런 가운데 또 아까 어느 쪽 최고위원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길 것 같다는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 6분 공이 말씀하셨던 뭐 계파주의랄까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 기득권을 챙기려는 이런 어떤 우를 범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이 6분이 다 생각을 같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사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새로운 지난 12월 19일 대선 이후 그동안 한 넉 달 반 만에 새로운 지도부 구성한 그러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6분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어디서 꼭꼭 숨었다가 이렇게 채널 A에 이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굉장히 아주 민주당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채널에 처음 나오신 분 몇 분 계시겠어요? 자, 질문 이분 중에서 한 제가 2분만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민주당이 새누리보당은 낫다. 새누리보당보다는 우리가 낫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고, 네, 우리 양승조 의원하고, 네. 윤호중 의원.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확실히 나은 거는요. 네. 이제 어르신을 공경하는 네. 효도하는 정당, 네. 효심에 있어서 훨씬 낫다. 아, 저는 효심에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네, 그건 좀 왜 그러냐면요. 분명한데, 예. 그럽니다. 네. 우리가 사실 지금 한 400만에 달하는 어르신들한테 매월 9만 8천 원씩 또 그 기초연금을 지급하거든요. 대한민국 그 복지 정책에서요. 수혜자가 400명 정도한테 지금 박근혜 정부 20만 원 그렇습니다. 준다는 거 제 말씀을 아닙니까? 드리면요. 제 말씀 드리면 네. 이렇게 한 400만 명한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우리 열린우리당이 참여정부가 그 실천했습니다. 네. 또 나가서 집안에서의 치매라든가 중풍을 앓으시는 분이 있으면요. 네. 집안에 파탄 납니다. 네. 저희 집에서 모시기 굉장히 힘든 거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요양원에 모셔야 되는데 네. 요양원한테는 제 지역권 천안만 봐도 한 1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우리 서민과 중산층 매월 150만 원 절대 부담 못 합니다. 네. 근데 우리 민주당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을 만들어서 한 그 비용의 80% 정도를 네. 우리 국가 세금과 보험료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초노령연금도 박근혜 정부가 네. 기초연금을 네. 우리가 거기까지. 도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면에서 훨씬 낫다. 네. 예. 자, 우리 제가 좀 뭐 미리 네. 예약을 했는데 말이죠. 우리 민주당은 새누리당보다 뭐가 낫냐? 네, 쿨가당이다. 뭐가요? 쿨가당이다. 쿨가? 예, 쿨가가? 쿨하게 까는 당이다. 쿨가게 까는 당. 예. 우리 뭐 이제 그게 좀 심하다 보니까 계파가 너무 갈등을 벌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우리 다 지적하고 뭐 맘 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쿨하게 까면 뒤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눈치 안 보고 산다 눈치 이런 안 얘기도 보고 할 말 다 하고 할 말 다 안다. 뭐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고 이제 뒤끝 없어요. 네. 근데 새누리당 이렇게 보면 마음대로 말 못하지 않습니까? 네, 말 거기까지 못합니다. 듣겠습니다. 네, 예, 다 하지 알겠습니다. 않아서. 조경태 의원. 저는 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나은 게 좀 덜하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더 나았으면은 국민들한테 지지율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지지율이 반토막밖에 안 됩니다. 네. 민주당은 더 반성해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유성엽 의원. 이왕 한 거 뭐 간단히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면 말이죠. 네. 새누리당보다 현재 못 오는 게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네. 이를테면은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중간 보궐선거라든지 어떤 선거에 지면은 명백하게 책임을 지고 네, 물론하죠. 다 당신들이 그러면 맡아서 해봐라 해서 또 지난 과정에서도 박근혜 그 후보에게 비상 대권을 넘겨서 네. 또 살아나봐라 이렇게 책임을 지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네. 민주당은 사실은 그런 책임을 지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그 미흡해요. 부족합니다. 네. 그러나 굳이 뭐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이 나선 점이 뭐냐 하면은 그래도 중산층과 서민을 그 위하는 어떤 마음이라든지 자세는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점에 있어서 순발력이 떨어져가지고 경제민주화 박근혜 후보에게 뺏기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오히려 뭐 낮은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쿨가가 난 마음에 듭니다. 예, 우리 의원직 의원. 반성하고 더 노력을 해야죠. 오감이 낮다. 오감, 네. 감각. 감각이 낮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즘은 뭐 대선 지고 나서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그 과거의 반공 시대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대중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평화통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까지 끌고 가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 권위주의 시대에 권위주의 정치 타파를 그리고 지역 정치 타파 이것을 끝까지 얘기해서 대권까지 가고 또 요즘은 우리 거로 끝까지 갔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대선 때 경제민주화 이렇게 서민들의 삶 보편적 복지 이런 것을 끝까지 물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만들어가고 열어가는 것. 그건 역시 민주당 몫이었다. 네. 자, 우리 안민석 의원 마지막으로.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새누리당보다 저희들이
정말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총구를 내부를 향해서 잘 쏴요. 총구를. 개파가 많다 보니까는요. 네. 당의 이익보다는 개파 이익을 우선시해서 네. 총구를 내부로 막 향합니다. 네. 지금은 총구를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네. 이 개파 정치 이해관계 얽매여서 한 발짝도 못 네. 나가는 건데요. 따라서 저는 이 개파 해체를 네. 각 개파들이 모여서 네. 진솔한 해체 선언을 하는 것으로부터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 쇄신을 시작하게 된다. 알겠습니다. 자, 시민들은 어떻게 보는지 저희 시민 인터뷰도 따봤습니다. 민주당의 희망 어디에 있는지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특별한 거는 잘 안 떠오르네요. 민주당이 젊은 층하고 많이 감각이나 많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낫다고 봐야죠. 그것도 좋다고 봐야죠. 그런 거 잘. 그거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는데. 자, 이제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태순 의원 뭐가 났습니까, 민주당이? 민주당이요? 예. 우선 젊잖아요. 젊다. 왜냐하니까 지금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 6분 중에서 아마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죄송합니다만 우리 네, 50대입니다, 여기 다. 의원실 후보인데 50대 중반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 40대 중후반, 네. 50대 초반, 중반. 다 젊습니다. 그다음에 뭐 좀 대표 네. 후보로 나서신 세 분도 또 보면은 다 젊습니다. 다 젊습니다. 네, 그 다 젊다는 50대. 것은 굉장히 보면은 이른바 지금 40대, 50대 우리 사회 허리층, 중간층하고 느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네. 굉장히 중간은 보면 한나라는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젊다. 젊죠. 네.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바로 야당의 큰 자원인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변화의 중심에 서지를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총을 쏠 때 0점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도록 했을 때 이 시대 정치에서 변화의 핵심으로서 중요한 민주당의 자산이 뭔가에 대한 걸 잡지 못했고 상대방에 대한 비교 우위가 뭔가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대선 마지막까지 마치지 않았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도 뭔가 조금 방향을 좀 제대로 잡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먼저. 서울 재선이죠? 네. 연세대학교 재학 중에 박정희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다가 강제 징집당하셨죠? 네. 지금 박근혜 그러면 대통령하고 그렇게 감정은 안 좋으시겠습니다. 뭐 감정 가지고 합니까? 그런 강제 징집당해서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뭐 군대 갔다 온 거 뭐 누구나 다 하는 건데요. 뭐. 예, 그래도 북파 그 공작원 안 가신 거는 그 다행입니다. 시대가 굉장히 엄혹한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바로 전에 북파 공작원 만나고 왔거든요. 거기 안 가신 건 굉장히 다행입니다.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 또 퇴진 운동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징역 3년 살으셨습니다. 얼굴 인상은 좋으신데 감옥 많이 가셨다. 자, 제가 1심에서 1년 받았다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해서 2심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때 판사님 이름은 평생 기억하죠. 지울 수가 없겠네요. 네. 자, MB 퇴진 운동에도 지난 정권 때 동참하셨습니다. MB 퇴진 운동은 아니고요. 네. MB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4대강, 뭐 방송악법, 뭐 이런 등등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문제 제기할 때 제가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서 그 연대하는 창구 역할을 했죠. 기종야당 아까 얘기했죠. 민주당을 쓰레기통에 기종야당 민주당을 이제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된다. 이게 기종야당. 저는 일부 동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 의원 중에 진짜 귀족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민주당을 쓰레기통에 처박자는 게 아니고 제가 사실은 이제 당에 들어간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 87년 대선 때 그 선거 실패하고 난 다음에 김대중 구하자 이러고 당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제가 민권 부국장이라고 하는 당직을 맡아서 했는데 1년이면 한 8, 9개월은 바깥에 나가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권 침해당한 현장 그런데 다 나가서 국민들 특히 고통받는 국민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그 알량한 권력이 생기면서 그거 가지고 권력 다툼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 삶을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음식점에 앉아야 멋있는 정치하는 걸로 생각하고 지금은 현장에 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좀 가시긴 하는데 그렇게 가시는 분들조차도 당에서 보면 초선 애들이 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문화와 풍토를 바꾸지 않고서는
국민 속에서 민주당이 다시 사랑받기 어렵다. 제가 이제 서민들에서 패했다라고 하는 걸 교훈을 삼자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풍토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정치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귀족 현장으로 정치하지 가자는 말고. 겁니다. 네. 근데 진짜 귀족들도 있어요. 네. 진짜 귀족들도 있어요. 네. 민주당은 항상 서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요. 자, 물론 새누리당도 다 귀족은 아니지만, 네. 자, 유성엽 의원,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이분이 대단합니다. 아, 정읍시장인가 하셨죠?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정읍시장 하시다가 국회의원 18대 19대인데 두 번 다 공천을 못 받으셨어요. 무소속으로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때 이제 공천을 못 받았죠. 컷오프가 네. 당해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때는 민주당으로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그냥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른 거죠. 본인이 왜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 능력은 굉장히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될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신데 예. 행시 출신에 그것이 바로 저는 민주당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후보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컷오프를. 제가 쉽게 말하면 컷오프를 당해서 그 경선에 참여하지를 못한 거죠. 경선에 참여하면 무조건 되는데 참여를 못하게 막았다는 그래서 얘기는 바로 이제 유성엽이를 그게 누군가 굉장히 미워했다는 얘기죠. 뭐 어떤 의혹 특정 부분도 네. 이제 미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네. 어떻든 누가 미웠다 해서 그걸 배제하는 것이 통원은 네. 이런 민주당이 역시 지금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네. 바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민주당의 발전 방향입니다. 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미워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하고 거의 뭐 싸워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굴하지 않고. 글쎄요, 이제 제가 그 어른한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요즘 와서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 공천에서 배제됐을 때 네. 고분고분 당명에 따르면서 백의종군을 했던 것이 차라리 좋았던 것인지 네. 당의 그런 결정에 불복을 해서 나와가지고 무소속으로 기여했던 것이 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러나 그 어떤 그 특정인에 대해서 명확한 객관적인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컷오프가 벌어지는 이런 상황.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부터 고치지 않으면은 네. 쉽게 말해서 공천혁명을 이루지 않으면은 민주당의 장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 어르신하고는 화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 복당되신 걸로 보십니까? 물론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화해를 전체적으로 하셨습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예, 민주당에서 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우리 이번 18대 대선을 앞두고 유성엽이가 좀 필요하다. 유성엽이가 와서 힘을 보태면은 대선에서 승리하겠다 해서 네. 당에서 이제 대승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방해 공작이 없었군요. 네. 전혀. 이런 것이 없는 사회가 바로 민주당이 바라는 사회다. 자, 최근에 합동연설회에서 발언 하나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데 이 발언이 또 오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이 됐어요. 예. 그죠?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리셨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예. 비록 불행한 일이지만 문제제기가 되자. 예. 그리고 뛰어내리셨다.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 결국 노 대통령의 희생으로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예. 예. 이러면 또 근데- 유족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세요. 글쎄 이제 그 문제가 오늘 그 질문을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이제 이런 맥락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뭐냐면은 총선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네.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시원하게 책임을 지면 좋겠다. 네. 그래야 민주당의 어떤 미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네. 이제 그러면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대선에서 연이어서 패배를 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떠났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 여러 가지 MB 정부의 강압적인 수사에 밀려서 이제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떤 자기 희생적인 결단을 내렸다. 쉽게 말하면은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버리거나 아주 결단을 내리는 희생적인 결단을 내렸다. 이런 부분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다만 뭐 표현상 뭐 뛰어내렸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표현상의 약간의 네. 또 혹시 들어서 서운할 분들이 있다면은 그 표현상을 제대로 좀 표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네, 언론의 제 잘못도 뜻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전체 그렇습니다. 맥락을 다 제 뜻은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결코 노무현 대통령님을 제가 어떤 비판하거나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 네. 그분의 어떤 자기희생적 결단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언론은 항상 중간에- 자를 수가 있습니다. 중간을 드러낼 수 있는 예. 그런 자격을 중간에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조심하시기 되나요? 바랍니다. 예. 중간에 말씀드려도 되나요? 중간에요? 네, 간단하게 돌아가는 30초. 건데 네. 괜찮습니까? 네, 30초. 예, 예. 좀 그냥 쿨하게 사과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네. 일테면 이제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께 묵념을 드립니다. 네. 그러고 이제 행사를 하고 하는데, 돌아가신 지도자의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정치적인 수사로 활용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의 희생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걸 부인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근데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문제가 제기되자라는 표현인데, 그 문제가 제기되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검찰들이나 할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제기되자 그 부분이 문제가 됐죠. 자, 조경태 의원. 자, 최고위원 첫 도전인 지난 2010년도 10월 전대에서 전당대회에서 그때 컷오프 탈락하셨죠. 네. 예. 그리고 현재 야권에서는 유일한 영남의 3선이입니다. 우리 이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경태 의원? 고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말 난 대단하시다고 봐요. 부산에서 민주당에서 3선한 게 지금까지 역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죠.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는 상징성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면 또 뭐 편파적으로 제가 아까 근데 편파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뭐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같은 그거는 경우인데 그 이제 그 예전에 네. 예전 제가 말씀드린 죄송한데 예. 조경태 의원이 해명해 주시죠. 아니 제가 제가 혹시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 3당이 야합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역구도가 만들어진 이유를 얘기하는 그 이유를 얘기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맨 처음 지금 초선되실 때가 몇 번 만에 되신 겁니까? 3번 만에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이 갖는 게 지금 이전에 다른 지도부 도전 또 대선 후보 경선 도전 실패하셨는데 이번 이제 세 번째 도전하시니까 또 이번에 또 성공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아까 참고를 말씀 주신 말씀드립니다. 부분에 대해서 원래 YS 같은 경우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3선을 하신 거예요. 그거하고 지역이 완전히 분리가 된 3당 합당 이후 구도에서 얘기하는 거죠. 조금 이게 무슨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해를 좀 그러니까 3당 합당 이후에 이제 그 네. 보수의 틀 속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삼선하셨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박수 쳐드렸죠. 지역주의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게 처음으로 하여튼 대단한 건 대단한 거라고 우리 인정을 자꾸만- 하자 이 말이죠. 네. 제가 뭐 자꾸만 깎아내려고 저분하고는 하지 마십시오. 관계는 없습니다. 조경태 의원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새누리당에서 3선한 의원이 있다면 우리가 박수를 쳐야죠. 그건 그분의 내가 새누리당 의원 최고위원 그분 만약 후보로 나오면 제가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런 측면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당에서 영남 출신이라고 해서 푸대접 받고 그런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저는 푸대접이라기보다는 당에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5번 도전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도전했을 때 제 지지율이 15%였습니다. 네. 낙선을 하고 그때가 96년도 15대 선거인데 그 다음에 16대 2000년도 선거에서 두 번째 낙선을 할 때 그때가 17.5%를 받았습니다. 네. 세 번째가 이제 2004년도에 제가 처음 당선이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연달아 3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에 제가 왜 고마운가 하면은 제가 부산에서 3선 의원인데도 당에서 저를 탁 숙여가지고 저기 김치 독을 쫙 묻듯이 묻어놔가지고 조경태가 초선인 줄 알고 네. 그리고 또 제가 당원들을 만나보지 않습니까? 네. 부산에서 그 3선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당원들, 핵심 당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신선도를 유지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뼈가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에 이렇게 곳곳에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신경민 의원도 얘기했고 당 대선 때 김한길 의원도 얘기했고 조경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상품으로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안철수 당선이 되면, 안철수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야권이 많은 이 신당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런 말 한 적 있었죠. 실질적으로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민주당의 아주 오랫동안 10년 이상 민주당의 핵심에서 활동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분 역시도 민주당에 대한 아주 혐오스러울 정도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많은 당원들이 새로운 대안정당이 나타나면은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많이 날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이 아니라 신당 창당했을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민주당을 스스로 이렇게 또 깎아내리는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발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래서 오사전당대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사전당대회가 우리가 뼈를 깎는 그런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은 민주당은 상당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당이 오사전당대회 때부터 확실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윤호중 의원한테 갈게요. DJ 비서실장 하셨죠. 그리고 DJ 비서실장을 했던 한강욱 전 의원의 비서관 출신입니다. 한강욱 전 의원이 새누리당 택하셨을 때 충격이 어땠습니까? 예, 그 전날 작별 인사 겸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말릴 수 없는 입장이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워요. 이해는 하십니까? 이해할 수는 없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모셨던 분이 어떻게 보면 관악 거기 경선에도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관악 갑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컷오프 됐던 분 중에 또 한 분인데 한강 전 당내에서 아마 이 컷오프 기준을 정한 모양인데요. 그걸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경태 후보의 주장과는 달리 안철수 후보의 신당 창당에 별 영향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선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신당 창당을 시도할지가 불분명합니다. 신당 창당을 시도하더라도 그것이 성공할지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민주당의 여러분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다들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사석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당의 주류든 비주류든 이런 구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당에 불만 가지신 분들도 저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분들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벗어나서 어떤 이 정치적인 행보를 모색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거는 이제 또 지켜봐야죠.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또 당선이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26 청년의 아주 말단 당직, 그러니까 이게 간사가 가장 밑에입니다. 그 간사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26년 동안 민주당을 지켜왔는데요. 지금까지 보면서 그러니까 한번 민주당이었던 분들이 그렇게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하루아침에 식어서 탈당을 하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 갈까요? 이분도 경상남도 의령 출신이에요. 잠깐만, 제가 그중에서 지금 유른 의원님의 말씀을 반박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강주 전남의 선거 운동을 위해서 다녀보면은 위에서 상층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반 당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감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안민석 의원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많이 간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건지. 국회의원 중에서도 갈 수 있고 당원 중에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다고 아까 표현하셨고. 많다는 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안 되겠네요. 안민석 의원한테 이분도 경상남도 의령 출신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48인데 3선이나 하셨습니다. 정봉주 구명위원회 간사를 맡으셨어요. 왜 여기 정봉주 의원하고 왜 이렇게 구명위원회 간사를 맡으셨습니까? 저는
그 정치에서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네. 이 신의와 의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몽주라는 이름은 MB 정부가 탄압한 상징 아닙니까? 네. 감옥에 갔는데도 당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화가 나서요. 네. 저 혼자라도 좀 의리를 지키겠다. 네. 의리 있는 좀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네. 잠깐만 여기서. 예. 황태순 의원님. 네. 면회를 몇 번 가신지 아세요? 정몽주 몇 번 가셨어요? 52주 감옥에 계셨는데 네. 52번 갔습니다. 아, 매주 가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의리상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 말 난 김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보니까 우리 저 안 의원 보면 9년째 택시 운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아, 왜 하세요? 처음에는 체험을 하고 싶어서 네. 했는데 좀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한두 번 하고 말 걸 뭐 저렇게 쇼를 하시나. 그래서 제가 네. 10년 하겠다고 제가 선언을 했어요. 아, 그래서 9년째 쇼라는 하는데, 평가에 대해서 화가 나셨구나. 예, 네. 그리고 할 때 기사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네. 24시간 저희 오사안에서는 기사분들이 택시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새벽 4시에 나가서 다음날 새벽 4시에 산악금 17만 5천 원 입금시키고 그 집에 가거든요. 근데 이제 택시 자체가 뭐가 이렇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라기보다도, 네. 보다는 이 우리가 정치인들이 말은 참 잘하세요. 네. 오늘도 참 말들 잘하시잖아요. 말로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죠. 참 잘합니다. 그런데 말로 서민 정치 한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서민과 함께 어울려서 서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치인이 저는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네. 택시를 몰면은 민심이 보이고 바닥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다. 어떤 초심을 잃지 않는 네. 그런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파가 틀리면 밥도 안 먹는다고 사실입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개파가 틀리면 밥도 안 먹을 만큼 심각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게 개파 해체와 그 세대 교체인데요. 네. 특히 개파 문제는 민주당 만악의 근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지난 10년 동안 제가 개파 정치를 하지 않고 홀로 고독하게 네. 또 개파 정치하는 분들은 보면은 개파 입장이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10년 동안 쓴소리를 해오고 바른 이야기를 나름대로 해왔던 이유는 그래서 졸지에 이제 비주류의 핵심으로 이제 낙인이 찍혔어요. 근데 뭐 쓴소리하고 바른 소리 했다고 해서 비주류라고 하면은 저는 이 길을 앞으로도 당당하고 명예롭게 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개파가 없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사실 불이익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안민석 의원은 개파가 없어도 지금 불이익이 굉장히 많다. 저는 사실 좋은 당직도 한 번도 안 했죠. 네. 그래서 당이 공평무사하고 좀 능력 위주로 돼야 되는데 민주당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한 이유가 개파 안배라는 문화가 있어요. 네. 공천할 때부터 당의 위원회 할 때 모든 것에는 개파 안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개파도 없는데 어떻게 3선이나 하셨습니까? 아마 저희 이제 오산 시민들께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뭐 택시 운전하고 또 시장에서 또 때 되면은 야채도 팔고 생선도 팔고 가능하면 연출하지 않고 똑같이 서민들과 함께 하려는 그런 노력을 우리 시민들이 사준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개파 정치를 없애야 되는데 말로는 또 많은 분들이 그 공감을 하세요. 제가 작년에 개파 정치는 민주당 만악의 근원입니다. 개파 해체합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이었는데 다행히 최근에 와서 개파 해체에 대한 공감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최고위원회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 내에 개파 안배라는 이 용어 자체 하나만 저는 사라지도록 하는 그런 정말 강력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양승조 의원 이제 마지막인데 그 부친께서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도포 쓰고 갓을 쓰고 유학자였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예의범절을 어렸을 때부터 예. 네, 강하게 이렇게 받아서 하드 트레이닝을 이렇게 해서 사법고시에 37에 합격했습니다. 네네네. 네.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결혼을 31에 했습니다. 그럼 6년 동안 뭐 먹고 사셨어요? 지금 뭐 우리 안사람이 이제 공직 생활을 했고요. 네. 집에서 좀 도와줬는데 네. 지금 이제 사법고시 2차 시험만 7번째 당선이 돼 실질적 6전 7기 그 소유자죠. 아, 지금 공직자 계속 하시고 아닙니다. 계시고. 예, 지금도 하고 계시고. 저희가 변호사 사무실 되셨겠습니까? 개업하면서 예, 그만뒀습니다. 예. 아, 대법원에서? 아니. 예. 일반 공무원으로서. 아, 일반 공무원으로요. 예. 그래서 아내한테 그럼 6년 동안 아내가 그만 밥벌이 이렇게 해주신 건데,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예. 고시 공부하는 한심한 남편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뒤처리 해주는 건데, 그죠? 네. 얼마나 잘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아내에게? 그때 마음은 아주 잘해주고 싶은데요. 제가 네. 현실 정치 한 10여 년 하지 않습니까? 네. 마음은 잘해주고 싶지만, 예, 실질적으로 그 남편으로서는 점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죠. 뭐 지역구 활동하고 의정 활동하고 또 거의 매일 늦게 들어가다시피 하고요. 때문에 그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 그 한량없으나 실제로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면 보통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네. 근데 본인은 변호사 저기를 그만두셨죠. 아닙니다. 제가 그 법인에 소속되어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소송 활동 제가 뭐 9년간 변호 활동 때문에 한 번도 법정에 나갔다든가 그런 실제 변호 업무는 안 보고요. 네. 다만 제가 법인 현재는 소속돼 있어서 그 소속 변호사로 있습니다. 아, 소속 변호사 활동을 하지만 아직 그 법원에는 간 적이 없다. 배당 같은 거 받으십니까, 그러면? 예. 소속 변호사로 있으면? 예, 받습니다.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속 변호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변호사도 국회의원 그 뭐라 합니까? 직업을 두 개가 겸직 금지 대상 금지 이거에 좀 해당돼야 된다고 저희는 뭐 생각하십니까? 겸직 금지 법안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까지 겸지 허용이 됐는데 의정 활동에 만약에 지장이 있다면은 그런 변호 활동은 사실 안 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사례가 막막 있었거든요. 국회 열리는 동안에도 실제 법정에 가는 그 겸직 의원님도 계셨는데 말씀드려 저 같은 경우는 뭐 지난 9년 동안 당선되고 나서 한 번도 법정에 출입한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뭐 다른 직업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자나 앵커도 겸직을 한다든가, 우리 여기 평론가 뭐 이중에 선생님도 겸직한다든가. 뭐 의정 활동 장애도 있겠지만은 또 뭔가 이해관계 충돌 뭐 이런 것이 좀 그 방지 때문에 또 겸직 금지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겸직 금지 법안 자체도요. 저도 뭐 충분히 공감하고 네. 그 법안이었을 때 제가 반대 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하여튼 변호사 위주로 되어 있다. 예? 변호사한테 상당히 유리하다. 그런 측면을 제가 언론에 있으면서는 너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회자님, 예. 죄송합니다만 너무 곤란한 질문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양승조. 예, 저한테도 아주 예, 알겠습니다. 너무 평가적으로. 알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비서실장 거쳐서 손학규 부처 선대본부장을 지냈죠. 2012년에.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손학규 전 대표 역할이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대선 때요. 대선 과정에서. 예. 안 하신 겁니까? 못 하신 겁니까? 역할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손학규 대표님이 그 어떤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직접적으로 이 전면적으로 뛰고 그렇지 않게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선거 과정에서 사실 뭐 우리 손학규 부님은 이 경선이 끝나고 깨끗하게 승복하셨고 네. 함께 캠프를 했던 사람한테도 뭐 아주 열심히 도와줘라. 네. 우리 문재인 후보 당선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씀을 거듭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갈등 내지 어떤 소홀함이 없었다. 그런 말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경철 의원이 굉장히 양승주 의원을 챙기시는 것 같은데 칭찬할 만한 질문 한번 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양승조 의원님은 진짜 법 없이도 사실 분이고요. 네. 물론 변호사 하고 계시지만은 네. 아주 인격적으로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저도 편파장 한 말씀만 아니, 제가 네, 할게요. 잠깐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여쭤볼게요. 우리 양 의원님 쪽 프로필을 보니까 네네. 마라톤을 어떻게 뭐 8회 네. 완주했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22일 단식을 하셨다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37살에 그거 승진했으신 거예요. 하여튼 제가 마라톤 같은 경우는 그 40.19 풀코스를 한 8번 정도 한 적이 있어요. 네. 사실 이제 마라톤 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건 저는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라톤 같은 경우는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네. 또 은근과 끈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또 네. 완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마라톤하는 은근과 끈기라든가 열정이 있으면은 우리 정치 민주당을 재건하는데도 제격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양승조 의원은 누구를 또 칭찬하고 싶습니까? 제가 칭찬에 대한 한마디만 더 할까요?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조경태 의원 훌륭하신 분인데요. 저도 이제 충남에서 지자랑이지만 유일한 삼선이란 말이에요. 할 때는 계속 유일한 혼자 당선됐습니다. 네. 또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 말고 자유선진당이 있었어요. 네. 선택할 정당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을 제가 3선을 거치는 걸 정말 잘 지켰고 뿌리를 내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우리 그 유성희 의원 같은 경우가 정읍에서 출퇴근하시는데요. 저도 9년 동안 기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한 9년 동안 서울로 매번 출퇴근합니다. 와, 그 천안에서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거처가 없죠. 이분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안민석 의원님은 택시를 운전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 택시를 제일 많이 타는 국회의원이에요. 네. 서울에 차가 없기 때문에 아. 1년에 적어도 택시는 한 500번, 600번 이상 네. 하고요. 나름대로 이제 기족 야당이라는 건 전체적인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기족 야당 의원은 아니고 네. 늘 서민과 함께한 네. 서민 의원이다. 이런 네. 주장을 잠깐만. 네. 안민석 의원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아니, 이 대목에서 일단 캐도남마 다음 멘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삼선은 두 가지 부류의 삼선이 있어요. 네. 징금다리 삼선이 있습니다. 네. 중간에 띄어서 한번 삼선이 띄고 하는 있고, 거예요. 내리 삼선이 있어요. 네. 조경태 의원님, 양승조 의원님 저하고 이제 내리 전문용어로 내리 삼선이라고 이야기를 네. 합니다. 그 18대 때 그렇게 우수수수 민주당 배지가 떨어질 때. 저는 이제 택시 때문에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때도 지킨 거죠. 근데 이제 내리 삼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이 요즘은 오히려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리 삼선을 했지만은 당이 이 지경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나, 네. 비겁하지 않았나 네. 그런 좀 참여와 반성을 네. 하고 있습니다. 개파에 없어서 그래요. 개파에 있었어요. 이제 좀 주류가 되고 싶습니다. 예. 조 의원님, 예. 제가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양승조 후보님께 네. 그 손학규 대표에 대한 대선 때 열심히 하지 않았냐는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네. 첨언을 좀 하고 네. 싶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부산에도 손학규 대표께서 지원 주세에 오셨거든요. 네. 근데 언론에 이렇게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안 한 것처럼 비춰졌지 사실은 다들 열심히들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대신에 손학규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손학규는 아닌데. 네. 예. 자, 또 우리 안민석 의원님 누구 또 칭찬 좀 해주십시오. 아니 우원식 의원님 칭찬 좀 해야 되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쪽으로만 좀 삼선 쪽으로만 네. 너무 기울어진 것 같아요. 우원식 의원 칭찬해 주십시오. 우원식 의원 이번에 보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하는 가운데 보면은 거의 한 50일 고생하셨죠? 네, 52일 걸렸습니다. 50일 고생하시면서 집에는 몇 번이나 들어가셨어요? 집에 들어가기는 매일 들어갔는데 매우 늦게 들어가고 매우 일찍 나오고. 그런 거 매우 일찍 들어갔다 그럽니다. 새벽에 매우 들어갔기 일찍 때문에 들어갔다. 매우 일찍 들어가고 매일 일찍 나오고. 우원식 의원 뭐 52일 동안 그 정부 조직법 개정안하면서 괜히 뚝심을 보여줬던 뭐 그런 부분들이 기억에 나고요. 네. 여기 6분 한 분 한 분 다 기억이 나요? 네. 누구 칭찬하고 싶습니까? 저는 윤호중 의원. 제 옆에 계시는 윤호중 의원님 칭찬드리고 싶은데요. 네. 상임위원회에서도 제 짝꿍인데 오늘도 네. 제 짝꿍이 되셨어요. 네.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우리 윤호중 의원님께 네. 의원님 같은 경기도거든요. 이제 네. 경기도 대표가 한 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원님 혹시 출마하실 의사 있으세요 하니까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형님이 안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나왔는데 네. 마지막에 출마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또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네. 이제 평소에 제가 옆에 짝꿍으로서 굉장히 제가 칭찬이 저를 이제 사실 들켰다.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네. 공개 사과하세요. 안민석 의원한테 참 미안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옆에서 한두 번 물어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물어봤는데 실제로 제가 마음이 없었어요. 아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이 너무 이 대선 평가 작업에 들어간 이후로 이 지지부진하고 네. 뭔가 이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갈등이 그러니까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갈등이 심화돼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뒤늦게 이제 제가 당을 오래 했으니까 네. 어떻게 하면 뭐 이런 뭐랄까 이 불필요한 말싸움이나 이런 네. 걸 피하면서 당을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뭐 이렇게 화합시키고 혁신하는데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경험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데 제가 근데 왜 아쉽냐 그러면은 네. 그래도 우리 윤종중 의원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네. 한명숙 대표, 이해찬 대표니 그분들 대표하실 때 1년 동안 사무총장을 하셨어요. 그건 아니고 한명숙 대표 그만두시고 나서. 그러니까 굉장히 네네네. 다음 질문 넘어가시죠. 네, 다음, 네. 6개월밖에 안 돼요. 이번에는 네. 좀 앞줄에 있는 분들이 좀 네. 양보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줄을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채웠으면 하는 네, 여기까지. 제가 하나 질문 안 드릴게요. 자, 네. 어느 분이 답하시든 상관없는데요. 당 지금 혁신을 전부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얘기할 두 가지 아닙니까? 인적 구성의 변화든가 아니면 노선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 민주통합당에서 인적 구성의 변화, 당의 중심 인물인 국회의원들 그대로 지금 임기 3년 남아 있습니다. 노선에서의 구체적인 무엇을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떤 걸 가지고 지금 혁신할 것인가 다가오지가 않는데 구호에 그칠 것이고 뭐 있습니까? 자, 15초씩 주겠습니다. 15초. 혁신은 뭐다? 딱 한 문장으로. 너무 시간이 없어요. 추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근데 쇄신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그거보다 더 어려운 혁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혁신이라는 말은 쇄신이나 개혁보다 더 높은 강도의 어떤 그 변화를 예, 현재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그래서 봤을 때 뭐가 있습니까? 꼭 국회의원님들이 아니더라도 예. 그 새로운 인물들이 그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줘야 된다. 그것이 저는 혁신이고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다른 분. 예, 저는 이렇게 인적 교체도 인적 교체지만은 이제 당 대표라든지 또 우리가 되고자 하는 최고위원 소위 지도부요. 그 지도부가 재미없는 지도부가 돼야 돼요. 그동안 지도부가 행사했던 힘, 이 영향력을 과감하게 내려놓아 가지고 당원들한테 되돌려주는 이것이 저는 이 시대 민주당 최고의 혁신 방향이다. 네, 의원님 뭐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쇄신, 혁신, 개혁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혁신이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노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 일단 세 분 저희 얘기는 들으셨고 안 들으시고요. 혁신? 자,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거기 포함해서 시간인데 지금 말씀하시죠. 너무 우리가 막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금방 갔어요. 자, 우리 의원님부터 유호중 의원님부터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벌써 마무리 발언. 마무리입니까? 네. 예, 우선 그 민주당이 혁신해야 될 과제는 이 당 지도부만 어떤 그 생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246개 지역위원회가 생활 정치의 현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당 전체가 21세기형 이 대중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제 혁신의 과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파 문제 이야기하는데 아까 유 의원님 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파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불만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당의 질서를 세우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26년 동안 당을 위해서 애써왔고 당을 통해서 민주당 속에서 제가 자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민주당을 제 부모님 모시는 심정으로 정말 이 새롭게 바꿔 나가는데 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려고 합니다. 예, 잘 지켜봐 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30초 취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끝나는 거예요? 네, 마무리 발언. 네. 이 책자들이 민주당 혁신 방안을 지난 몇 년 동안에 연구하고 보고서로 꾸민 겁니다. 네. 혁신 방안은 충분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강단 있는 젊은 지도부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의 출마를 두고 어느 언론에서 비주류의 핵심이 나섰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썬소리, 바른 소리 하는 것이 비주류라고 표현된다면은 저는 앞으로도 당당하고 명예롭게 비주류의 길을 가겠습니다. 민주당을 뼛속같이 바꾸어 보겠습니다. 네. 다 우리 양승주 의원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까지 수십 가지 혁신 방안, 수백 가지 혁신 방안을 했는데 국민들은 그 냉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저는 혁신의 내용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것은 사람이고 실천이고 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르토 풀쿠스를 한 8번이나 완주한
은근과 은기가 있고요. 네. 21일 단식한 결단과 결기로서 새로운 민주당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조경태. 예. 네, 끝까지 이 토론을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조경태는 부산에서 3선 했습니다. 2번 떨어지고 3번 당선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전국 정당, 수권 정당이 위해서는 영남에 최고인 한 사람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조경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성엽이요. 원래 그 동네 사람이 그 동네를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동네 밖에서 떨어져서 봐야 그 동네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저는 18대, 19대를 당에 떨어져서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 과제를 정말 절실히 파악하고 느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민주당이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서 저만큼 민주당을 제대로 개혁해야 할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 뭐 몰라도 유성엽이는 꼭 최고위원 한 명으로 아마 넣어주실 것으로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이 매우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장의 깃발,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곳으로 다시 우리 당이 가고 최고위원회에서부터 그리고 중앙당과 지역위원회까지 현장형으로 바꾸고 최고위원회도 그런 고통받는 삶의 현장에 가서 최고위원회도 열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의 삶을 온몸으로 껴안는 그런 태도, 그 자세의 변화, 이것이 저는 기본적인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만우 원장님 오늘 마지막 토론에 네, 오늘 7분 중에 6분 지금 현장 보고 지금 민주당이 새로운 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민주당 뭔가 외부에서 사람을 빌려오려고 이랬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당의 중심에 선다면은 향후 국민들도 새로운 에너지를 솟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희망을 또 봤습니다. 저희도. 자, 황태순 의원. 젊고 패기 있고 능력 있고 또 자성하고 또 새로운 또 희망 보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되게 무척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토론회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후딱 같습니다. 그죠? 후딱.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말씀 듣다가는 또 시간이 꽤 걸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